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통신 9강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굴 보기 힘드네요. 예, 그래서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날 거라고 아주 희망 섞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8장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을 보면요. 인터넷의 개요 및 현황 볼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유형, 그 다음에 차세대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진도 조절을 위해서 8장의 1절, 2절만 일단 다루려고 합니다. 좀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그 개요 및 현황, 그 역사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녀석은 사실 컴퓨터 간의 통신이거든요. 컴퓨터 간의 통신이 되고 목적이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보는 바대로 미 국방성이에요. 국방성. 그래서 이게 국방성에 있는 그 어드밴스드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든 거는 뭡니까? 군사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핵전쟁을 그 염두에 두고 그 만약에 그, 그 미국이니까 그 적국이 소련이겠죠. 소련에서 핵무기를 터뜨려서 그 일본 아니 미국에 있는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근데 사람은 다 죽어도 그렇죠? 보복은 해야 되겠죠. 군대 군사니까. 그래서 그 컴퓨터 간의 이 통신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핵심 하나만 핵폭탄으로 무력화되면은 전체가 무력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 간의 통신을 이게 얼기설기 엮어서 하나가 다운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전체가 연결이 돼서 적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트워크를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간의 통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군사 목적으로. 그래서 발주를 한 겁니다. 발주를 해서 이게 그 시간이 좀 지나서 1983년이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이거 TCP/IP가 공식적으로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간에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규약이죠. 프로토콜.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자. 그 프로토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TCP/IP. 이 프로토콜이 이제 완성이 돼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게 1983년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유닉스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는 인터넷이 특히 그 연구소, 대학 이쪽을 기반으로 처음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닉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리눅스는 들어봤습니까? 저 학생들한테 내가 방학 중간에 리눅스 시스템에서 그저 실행기지 그 파일 작성하고 프로그램 코드 작성해보고 컴파일 해보고 실행시켜봐라 그랬는데요. 그 유닉스의 공짜 그리고 우리 IBM PC에서 돌아가는 거를 우리 리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워크스테이션의 기본 운영 체제였어요. 유닉스가. 그래서 나도 처음 운영 체제를 배울 때 다 이 유닉스 시스템으로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통신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는요. 그렇죠? 컴퓨터 간의 통신이. 예,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이 널리 쓰이게 된 그런 그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컴퓨터 간의 통신이 됐다가 이제 그 NSF 네트워크가 돼서 기존의 아르파네트를 이제 흡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무줄 모양으로 완전히 쫙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의 인터넷이 됐고요. 그 모습이 거무줄을 닮았다. 그래서 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거무줄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TCP/IP 인터넷 표준, 이 TCP/IP 프로토콜이 바로 뭐냐면 컴퓨터 간의 정보 통신이 되는 기본 규약이다.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의 완성으로 더욱 됐고요. 그 다음에 이 TCP/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간의 이 그 통신을 할 때 그 주고받는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그걸 우리 이제 웹 브라우저 형식으로, 월드와이드 웹 형식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도입하도록 한 거는 그 유럽 있죠? 유럽의 선입니다. 선에서 그 번역하자면 유럽 핵물리학 연구소가 되겠죠. 네, 거기서 그 연구소 내에 그 실험, 세계에서 제일 큰 입자 가속기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데이터들을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한테 전체 공지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사람은 당연히 TCP/IP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인터넷을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러고, 이 유럽 사람들은 HTTP 형식 웹브라우저 형식을 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지네들 먼저 하는 그거죠. 그래서 최신은 뭡니까? 이제 이거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지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연결 사회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책이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간 수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하여간 근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준, 책 기준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년,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계 220여국에 10억 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돼 있고, 사용자 수가 지금 24억 명이 넘고, 하루에 뭐 수천 명밖에 안 되네. 더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몇 년 안 지났지만 그 몇 년 사이에 뭐가 됐냐면은 스마트폰이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인터넷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 지금 전 세계에서 수천 명밖에 안 쓰나요? 아니죠. 그렇죠? 수억 명 이상이 지금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스마트폰이. 예.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중국만 해도 수억 명이겠네. 전 세계에서는 벌써 이게 그 20억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아프리카만 지금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만.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그걸 지금 전부 무선으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유선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추세니까 그 아프리카도 그렇게 무선 인터넷 아예 처음부터 제공해 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뭐 44.8, 이게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제일 지금 됐고요. 두드러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 수에 비해서 아직 못하고 인터넷을 접속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데가 아프리카예요. 중남미나 북미 이런 데가 아직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35.7%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인터넷 이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더 늘었을 거예요. 근데 요 인구를 보면요. 인터넷 잘 못하는 어린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에 적응 못한 노년층 제외하고 나면은 그러면 성인 남녀 그리고 기준으로 치면은 이게 그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50%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목표가 원래 정보 제공이었거든요. 이게 정보 제공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줄고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복합 그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1995년 이후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요.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80%거든요. 그래서 이게 25위권이라고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 어린이하고 노년층을 제외한 겁니다. 그 80%면 거의 전부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80%가 넘어가면요, 이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그리고 누적 개수를 보면은 도메인 개수인데요. 도메인 개수는 지금 1위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이 뒤쳐져 있는데요. 이건 좀 이상해요. 이게 국가 도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kr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 .kr 붙은 것의 수입니다. 독일 같은 건 .de이고 영국은 .uk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사실 제일 많아야 되는데 미국 도메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저 인터넷 창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도메인 따로 붙이지가 않죠.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co.kr 붙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com이죠. co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가 조금 그렇고요. 한국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각 국가 도메인이 돼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또 지금 2014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순위가 많이 한국은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딴 나라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금방금방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국가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보세요. 미국은 US인데 US 도메인 쓴 거 봤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KR 붙은 것만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을 보면요. 이게 1982년에 서울대학교하고 애틀이 있죠. SD에 간에 이제 최초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성립됐고 본격적으로는 세계로 뻗어난 거는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하고 하와이 대학하고 하나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대학교가 미국 전체 또 대학 네트워크 연구소망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대학교가 연결이 되는 순간 한국 카이스트는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연구소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연결고요. 이게 그 이름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대학 카이스트의 전길남 교수님이라고 한국에 이게 다른 대학교 아니 다른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러낸 인재들 그 전길남 교수의 제자들이 그 각 인터넷 사업체 위쪽으로 다 가고 그 양반들이 인터넷 사업체들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인터넷 서비스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사실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사실 도입이 된 겁니다. 미국은 뭐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고 당연히 그걸 이제 1990년에 처음으로 연결됐을 걸 봅니다. 그래서 내가 카이스트 출신인데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다른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를 봤습니다. 나는 뭐 소위 말해서 이메일 주소를 몰라가지고 친구들 못했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친구들은 바로 금방 1990년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 주고받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통신도 하고 그 채팅도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그 인터넷 이용률이 84.1%로 세계 21위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인구들이 굉장히 좀 적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했듯이 어린이 그리고 인터넷에 적응 못한 노년층 제외하면은 거의 전 인구가 인터넷을 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터넷 보유 주소가 있죠. 이게 그래서 IP4 주소 기반인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뒤에서도 우리 공부할 테지만 IPv4 주소는요. 인터넷 주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통 IP 주소 그러잖아요. 그 IP 주소의 그 녀석이 IPv4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주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IPv6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 단계에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IPv4가 포화가 되면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IPv6로. 그리고 이게 도메인 개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다가 2010년을 기준으로 완만해지고 점점점 증가 개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P 인터넷 서비스의 여러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널리 쓰이는 게 바로 뭡니까? 월드와이드 웹이죠. WWW. 그쵸? 아까도 설명했지만 CERN이라고 CERN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아니 유럽 핵물리학 연구소입니다. CERN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뭡니까?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빈치 코드의 후속 작품이 바로 그 썬을 무대로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가 있어서 아주 그 물리학에서 나왔다 그러면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게 입자 가속기에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연구 내에서 그거를 HTTP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웹 브라우저로 이렇게 링크를 우리가 열어서 보면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도 나오게 이렇게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HTTP 형식으로 최초로 인터넷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그 뭐 몇십 주년 이렇게 나와서 그 창시하신 써니에 있는 박사들 인터뷰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써니 이제 HTTP 형식으로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너무 편리하니까요. 왜냐하면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링크 찾아서 마우스 클릭만 하면은 데이터들을 보여주니까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림도 보여줘, 뭐 텍스트도 보여줘.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FTP, 고퍼, 유즈넷, 와이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키, 고포, 와이즈 이렇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이런 형식들은 사라졌고요. 거의 이제 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HTTP 형식으로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처음에 뭐 야후가 최고로 히트쳤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친 게 외국에서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네이버, 네이트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키는 이제 특정 파일의 저장 주소, 고포는 이제 디렉터리를 찾아가면서 문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와이즈는 문서 인덱스를 가지고 문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나도 초창기에 아키, 고포 이런 것들을 잠깐 써봤어요. 잠깐 써다가 이 HTTP 등장을 하게 되니까 금방 얘네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나도 잠깐 써봤어요. 써본 사람 입장으로는 진짜 그 우리가 원하는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텍스트 기반입니다. 텍스트 기반, 멀티미디어 기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이게 강조되는 게 이게 정보의 재활용성이라고 되는데 앞에 이게 재자를 굳이 우리말로는 안 붙여도 되는 정보의 활용 가능성, 그렇죠? 활용성이죠. 그래서 이게 그 사용자들이 측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그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뭐 혹은 원하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서버 주소, 디렉터리 이름, 파일 이름, 접속해야 되는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일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정보를 이렇게 재활용하기가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이미지, 사운드, 동화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지금도 말했듯이 FTP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텍스트방 기반을 사용했지만 이런 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되는 하이퍼텍스트 있죠? HTTP 얘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정보죠, 정보. 예, 근데 이게 정보가 다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 쓰레기 정보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말 보여줬듯이 사용자 측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자면 저 음란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트래픽에 과거에는 한 반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음란물이. 그래서 이게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넷플릭스니 뭐 아마존이니 이런 그 VOD 서비스 있죠. 그쪽이 3분의 1 정도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정보 제공하는 게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이런 음란물들이 3분의 1.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VOD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트래픽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의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죠. 클라이언트는 영어 무슨 뜻입니까? 고객이라는 뜻이죠. 고객.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죠.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 혹은 외부에서 구현된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 내부에 접속되어 더 동작할 수 있게 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 해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자제하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외부 구현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 내부에 접속되어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웹 브라우저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을 해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쌍방향으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 웹 브라우저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혹은 뭐 CGI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CGI는 뭐냐면은 서버에서 어떤 실행된 결과를 브라우저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바인 경우에는 실행 코드 자체를 브라우저로 전달돼서 브라우저가 그걸 컴파일해서 그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바 스크립트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웹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를 아마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의 수요 있죠. 예? 수요가 이 웹 프로그래밍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취직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자바스크립트 공부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HTML하고 연동이 돼서 그렇죠? 그 소스 코드 자체를 브라우저한테 전달하고 그 브라우저가 그걸 컴파일하고 실행시켜서 그걸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통신이 되는 거죠.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었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쌍방향 통행도 가능하게 된다. 자바스크립트로. 자, 서버 측면에서 봅니다. 서버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이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녀석들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GI, 이게 코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뭐 API,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특별한 기능들, 브라우저가 제공 못 해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공해 주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라는 개념도 해죠. 쿠키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서버가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쿠키를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빨리 통신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정보가 일로 넘어갈 악용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대응 기반을 많이 만들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 취직할 때 웹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그 서버를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이게 보안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간략하게 이름만 나왔는데요. 채널 기반 보장, 보안, 그 다음에 메시지 기반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토콜에서 특별히 설계된 녀석들을 이용해서 그 딴 사람들이 이제 딴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러나 저 도청이라고 표현이 하기 좀 어폐가 좀 있는데 딴 사람들이 통신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정보를 이렇게 유출해야 되는데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SSL 이렇게 해서 보안 특별한 프로토콜로 안전하게 정보를 구현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시큐어 채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기반 보안은요. 이건 뭐냐면 그 SHTTP라고 봅니다. 이게 암호화돼서 아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암호화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그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쪽 제3자는 그 키가 없기 때문에 그 암호 내용을 도청을 하더라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메시지기만 보안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명 높은 게 이게 액티브엑스죠.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 있죠.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많이 활용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운영 체제가 90%가 넘습니다. 윈도우 기반 그 운영 체제가 이렇게 운영 체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진짜 안 좋은데요. 근데 그 한쪽으로 쏠리게 된 기여를 한 부분이 액티브엑스 사용이에요. 그 은행이나 그 정부 관공서 이런 데서 액티브엑스를 지도적으로 처음 사용했거든요. 보안을 목적으로.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 이외의 다른 운영체제는 인터넷 뱅킹도 못하고 그 정부기관 가서 뭐 이를테면 서류 하나 작업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체제를 안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없애야 된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아용이지만 액티브엑스는 일단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눈 가리고 아용이란 말이 뭐냐면 그 액티브엑스 형태이지만 추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그런 녀석이 됩니다. 아주 악명 높은 액티브엑스에 사라졌더니 악명 높은 백그라운드 실행 프로그래밍이 은행 같은 데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쓰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 사양이 낮아서 액티브엑스 쓸 때는 액티브엑스 한번 하고 지우고 요즘은 뭐 보안 프로그램 깔라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 사용하고 지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웹 서비스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지금 사용하는 건 뭐 웹 브라우저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랬지만 첫째가 이메일 서비스죠. 뭐 이메일 서비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메일 서비스가 지금 뭐로 갔냐면 웹 메일 서비스로 대부분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저 뒤에 나오겠지만 텔넷 같은 걸 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조금 웹 브라우저로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서대 이메일이라든가 뭐 네이버나 다음 이메일 사용하면은 이건 지금 웹 메일 서비스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키 이거는
정보 검색 서비스가 됐고요. 이건 이제 대부분 그 아키, 고포 이런 부분들은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원하는 정보나 검색 정보를 하는데 대부분 학술 데이터들이에요. 학술 데이터들이고,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파일과 정보를 찾기 위한 녀석들인데, 예, 지금 여러분도 별로 안 쓰죠? 예, 하여간 그 학술 데이터라서 진짜 특별한 경우에는 이 고포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와이즈 서비스도 이게 문서 색인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전송 서비스 있죠, 이거 FTP.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웹 서버 있죠. 웹 서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처음에는 FTP는 기본으로 깔려져 있거든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FTP로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서버 관리자가 여러분들 되는 경우가 되면은 FTP로 파일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대량으로 할 경우 이렇게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해서 HTTP 우리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HTML 파일들을 하고 뭐 그 JPG니 GIF니 그림 파일들을 이렇게 웹 서버에 올려야죠. 그런 경우에 FTP를 사용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격 접속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텔넷인데요. 이게 텔넷이 원격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사용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텍스트 기반이었기 때문에 텔넷을 나도 이걸 많이 굉장히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게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SSH라고 하는 그 보안 원격 접속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윈도우에도 보면 원격 접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온, 오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돼 있으면은 외부에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그걸 막아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해킹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문제가 있다고 저 원격 진단 서비스 이용할 때 보면은 원격 접속 서비스를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즈넷이라고 있고요. 그 전자게시판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쓰는 사람 있나요? 거의 다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좀 쓰고 있는 편련점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릴레이 채트도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채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뭐 누가 IRC 누가 요즘 쓰나요? 그쵸? 다 요즘 저 뭡니까 카카오톡이니 텔레그램이니 이런 거 가지고 인터넷 대화 서비스 하죠. 이것도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에는 우리 디렉터리 검색이 이제 오래되겠지만 여러분들 야후라는 검색 엔진 들어봤나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게 사라졌는데요. 일본에 갔더니 아직도 일본은 야후 쓰더라고요. 야후 재팬이라고. 진짜 그 구닥다리거든요. 그래서 디렉터리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한서대학교 웹페이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 교육기관 누르고 대학 누르고 거기서 그 H로 히읗으로 시작되는 걸 누르고 거기서 한서대학교 찾아서 이렇게 겁니다. 그 디렉터리죠 이게. 그쵸? 신문사 가고 싶다 그러면 신문사 뉴스 누르고 뭐 신문사 거기 뉴스에 보면 방송국 신문사 쫙 있잖아요. 신문사 누르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일테면 히읗으로 시작되는 건 다음에 히읗 눌러서 뭐 한겨레 신문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 구닥다리죠. 네. 그 2세대 검색 엔진은 이제 웹봇이라고 해서요. 로봇 검색 형태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엄청나게 많은 검색 결과를 낳는데요.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거 찾는데 또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게 그 로봇 검색 엔진은 이게 사이트 등록은 자동으로 해주지만 그걸 또 우리가 검색해 주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페이지에 클릭하고 싶은 정보가 노출되도록 룰루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후 사라지고 알타비스타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구글이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딱 하면 내가 필요한 게 제일 먼저 뜨네. 그렇죠? 그러면 그 검색 엔진 당연히 사용하겠죠. 구글이 검색 그 서비스의 왕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3세대 검색 엔진 때문에 그래요. 4세대 검색 엔진은 이제 그 의미 기반 검색을 하는 첨단 방식의 검색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구글에서도 상당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구글의 야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IPv6 프로토콜은 우리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포트는요, 대표적인 웹 서비스 3가지를 들어보고 각 특징 핵심을 원페이지 분량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대면 강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